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철이 들고부터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17살 겨울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부터요. 22살 어머니가 병상에서 눈을 감으시던 날에도 저는 공장에 나갔어요. 애도와 허기는 늘 제 삶에 공존했습니다.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 때까지 일했어요. 그것이 기름때인지 제 피딱지인지 구분도 안 되었어요. 남들이 잠든 새벽에도 남들이 웃고 떠드는 주말에도 저는 일했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어요. 쉰다는 건 저에겐 사치였죠. 아버지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셨습니다. 낮에는 현장을 돌아다니시고 저녁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저와 남동생은 뛰어나가곤 했죠. 우리 공주님, 우리 왕자님, 오늘도 잘 있었어?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아빠, 넌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대단하죠? 아버지의 거친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시멘트 냄새가 났어요. 전 그 냄새가 좋았죠. 어머니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지병을 앓고 계셨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여보, 손 씻고 와요. 밥 다 됐어요. 우리 마나님이 또 맛있는 거 해주셨네. 애들아, 엄마 도와드려라. 평범한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남동생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제잘거리면 아버지는 귀 기울여 들으셨어요. 민우야, 밥 먹으면서 떠들면 안 돼. 누나는 맨날 잔소리야. 아빠, 누나가 괴롭혀요. 아이, 우리 미선이가 언제 괴롭혔다고 그래. 누나 말 잘 들어야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요. 지금도 가끔 옛날이 생각나며 눈물이 납니다. 뼈에 사무치게 그리워요. 그때가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남동생은 항상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성적이었죠. 민우야, 간식 먹을래? 누나, 나 이번에 꼭 전교 1등 할 거야. 그래서 나중에 판사 될 거야. 판사? 왜 판사야? 나쁜 사람들 벌 주고 싶어서. 누나랑 엄마 아빠 지켜줄 거야. 저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제게 그러셨듯이요.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근처 산으로 등산을 갔어요. 어머니는 숨이 차서 자주 쉬어야 했지만 그래도 함께였습니다. 여보, 천천히 가. 우리 시간 많아. 미안해요. 자꾸 쉬어서. 미안하긴. 덕분에 경치도 더 많이 보고 좋지 뭐. 정상에 오르면 아버지가 김밥을 꺼내셨어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싸주신 김밥은 식었어도 맛있었죠. 내 식구가 돗자리에 둘러앉아 먹던 그 김밥 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참 맑았죠. 그날 아침 현관문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압류 딱지 붙이러 왔습니다. 비켜주세요. 잠깐만요. 애들이 보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법원 명령이에요. 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안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렸어요. 저는 남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죠. 병원비조차 없던 아버지는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겨우 퇴원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돌아갈 집은 이미 없었죠. 도심 외곽, 논밭 사이에 덩그러니 놓인 곧 무너질 것 같이 낡은 농가주택.
주인 할아버지가 용돈벌이로 새를 놓은 별채, 방 한 칸짜리 월세집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벽지는 누렇게 뜬 채 곳곳이 찢어져 있었죠. 천장에는 빗물이 샌 자국이 지도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창틀이 덜컹거렸어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퇴원한 어머니는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낡은 이불 속에서 하루 종일 신음하셨죠. 나중에야 알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40세대 빌라 인테리어를 통째로 맡았었어요. 인부들 임금, 자재비까지 아버지가 먼저 댔죠. 미안해, 정 사장. 아니, 미분양이 너무 많아서 회사가 그럼 제 돈은 인부들 임금이라도 정말 미안해. 나도 파산이야. 그 업체는 잔금을 주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아버지도 덩달아 모든 걸 잃었어요. 누나, 우리 이제 어떻게 돼?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학원도 이제 못 가는 거야? 엄마가 아프신데 약은? 병원은? 민우야. 저는 어머니가 하셨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동생은 그 뒤로 공부방에 있던 참고서들을 하나씩 내다 팔기 시작했죠. 제가 모르게요. 창밖으로 보이는 논밭이 끝없이 황량했습니다. 겨울바람에 마른 억새가 스산하게 흔들렸어요. 저녁이면 아버지는 막걸리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빈 막걸리 병이 하나둘 늘어갔어요. 미안하다.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다시라니. 내가 뭘 다시 할 수 있겠니?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오는데. 그날 밤도 빚쟁이들의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핸드폰을 꺼버리셨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의 눈빛에서 빛이 사라져갔습니다. 한때 든든했던 아버지의 어깨가 이제는 너무 작아 보였어요. 어머니가 아픈 몸을 끌고 식당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자정에 들어오셨어요. 발목이 퉁퉁 부어 신발도 제대로 못 벗으셨죠. 미안해. 내가 못나서. 말이라도 그만해요. 애들이 다 듣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라도 나올 텐데. 제발, 그런 소리 좀. 제발. 어머니는 울다가 기침을 하시며 피를 뱉으셨습니다. 며칠 뒤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공사장 위에서 떨어진 벽돌 무더기가 정확히 민우의 다리를 짓눌렀죠.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아버지의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온 동네를 돌았습니다. 형님, 형님, 제발, 민우 저러다가 다리 못 써요. 제발 한 번만. 야, 정우야, 나도 없어. 너 저번에 빌려가서 떼먹었잖아. 갚을게요. 목숨 걸고 갚을게요. 제발. 아버지는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날 때까지 절을 했어요. 겨우, 정말 겨우 수술비를 모았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민우의 왼쪽 다리는 영원히 굽어버렸죠. 아빠, 저 불구자가 된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민우야. 그날부터 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방구석에서 소주만 마셨습니다. 빈병이 10개, 20개 쌓여갔죠. 미안하다. 미안하다, 민우야. 아빠가
그리고 그날 새벽 영하 18도를 기록한 겨울 새벽이었어요. 아버지는 소주 2병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정오. 박송호 씨 가족분이시죠? 네, 무슨 일이? 아버님이 하천 다리 밑에서 발견되셨습니다. 이미 사망하신 상태로. 동사. 술에 취해 쓰러진 뒤 그대로 얼어 죽으셨대요. 어머니는 피를 한 사발 토하고 쓰러지셨어요. 그 뒤로 일어나지 못하셨죠. 장례식장, 민우는 목발을 짚고 서서 아버지 영정을 바라봤어요. 17살, 저는 그날부터 가장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일했어요. 새벽 2시 다시 김밥집으로 갔죠. 학생, 괜찮아? 잠은 언제 자?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아유, 어린 것이 고생이 많네. 하루 서너 시간만 잤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어머니는 병상에서 저를 바라보기만 하셨죠. 미선아,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가고 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우가 목발을 짚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누나, 나도 일할게. 신문 배달이라도. 너는 공부해. 그게 네가 할 일이야. 하지만 누나 혼자. 민우야, 네가 변호사가 되는 게 내 소원이야. 아빠를 그렇게 만든 나쁜 놈들 네가 꼭 벌 줘야지. 누나. 알았어. 죽어라 공부할게. 전교 1등 할게. 꼭 변호사 될게. 동생은 그날부터 하루 16시간을 공부했어요. 다리가 아파도 책상을 떠나지 않았죠. 고등학교 졸업식 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미선아, 너 성적이면 대학 충분히 가는데 정말 안 갈 거니? 네, 선생님. 장학금도 있고 방법이 있을 거야.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담임 선생님은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선생님 보너스야. 나중에 갚아. 선생님, 이건 어서 가. 동생 학원비에 보태. 봉투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공장 정규직 채용 공고를 받습니다. 새벽까지 자기소개서를 썼어요. 떨어뜨린 눈물로 종이가 젖었죠. 아플 만큼 아프다 생각했는데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았어요. 22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셨죠. 새벽 3시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미선아, 이리 와봐. 엄마, 왜 그래요? 아프신 데 있어요? 민우 잘 부탁해. 네가 고생이 많았어.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엄마는 그냥 저희 곁에만 있어주세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엄마, 그러지 마. 엄마, 제발. 어머니의 차가운 손이 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민우와 저는 무너졌습니다. 누나, 이제 진짜 우리 둘뿐이야. 울지 마. 엄마 보고 계셔. 누나는 안 슬퍼? 슬퍼. 너무 슬퍼. 근데 왜 안 울어? 누나, 울어. 빈소를 지키는 사흘 내내 민우는 법학책을 놓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책을 봤죠. 공장 일은 곧했지만
월급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했어요. 집에 오면 민우가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죠. 누나, 이번 모의고사 전교 1등이야. 정말? 우리 민우 최고네. 누나가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서울대 법대 꼭 갈 거야. 성적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전 과목 만점에 가까운 점수였어요. 어느 날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나 과외 알바 구했어. 중학생 수학 가르치는 거야. 고등학생이 무슨, 다리 아픈데 무리하지 마. 누나만 고생시킬 순 없어. 시간 관리 잘할게. 동생은 하루 2시간씩 과외를 했어요. 그 돈을 고스란히 생활비에 보탰죠. 하지만 생활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어둠이 저를 끌어안는 기분이었어요. 언제쯤 제 작은 세상이 웃어줄까요? 그해 겨울 대학 합격 발표가 있었습니다.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어요. 번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합격이라는 글자가 떴죠. 누나 됐어. 서울대 법대 합격이야. 정말? 정말이야? 누나 됐어. 우리 해냈어. 저는 동생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둘이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날 밤 작은 치킨집에서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더 좋은 데서 먹어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얼마나 좋은데. 아빠, 엄마가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러게, 아빠가 제일 기뻐하셨을 거야.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이듬해 봄, 민우가 서울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반값은 내가 보낼게. 생활비도 걱정하지 마. 누나, 나 과외 알바할 거야. 누나 혼자 부담 안 가져도 돼. 공부에만 집중해. 네가 변호사 되는 게 내 유일한 소원이야. 누나는 뭐 되고 싶은 소원 없어? 나중에, 다 나중 일이야. 누나도 행복해야 해. 누나도 결혼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기차역에서 민우를 보내고 혼자 돌아오는 길, 빈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그래도 안도감이 들었죠.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장을 그만두고 나름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이직을 했어요. 공장에 다니며 밤마다 공부를 했어요. 매일 코피를 흘렸죠. 자격증을 5개나 땄습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한 결과였죠. 입사하고 1년 뒤 같은 팀 정호진 과장이 커피를 건네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선 씨, 오늘도 야근이에요? 매일 제일 늦게 퇴근하던데. 할 일이 많아서요. 저녁은 드셨어요? 같이 먹을래요?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먹을게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년 내내 조용히 다가왔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미선 씨, 우산 없죠? 같이 가요. 역까지 가까워서 괜찮아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비 많이 와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일도 책임감 있게 했죠. 어느 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과장님, 저 집안 사정이 복잡해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다 들었어요. 회사에 입이 많잖아요.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전 동생 졸업까지 제가 뒷바라지 해야 돼요. 함께 도울게요. 미선 씨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미선 씨, 나는 미선 씨가 좋아요. 책임감 있고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2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결같았어요. 민우를 만났을 때도 진심으로 대해줬죠. 누나,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누나한테 잘해주는 게 눈에 보여. 그래도 나 때문에 그래? 누나도 이제 행복할 자격 있어. 나 때문이라면 망설이지 마. 누나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제 누나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민우야, 결혼해. 축복할게. 엄마 아빠도 기뻐하실 거야. 결혼식은 호텔에서 성대하게 올렸습니다. 정우진 씨 집안 하객만 200명이 넘었어요. 저희 쪽은 민우와 회사 동료 몇 명뿐이었죠.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30이 된 제 얼굴에 처음으로 웃음이 있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신부 대기실에 혼자 있을 때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팔을 잡고 버진로드를 걷는 것도 어머니가 드레스를 만져주는 것도 없었죠. 텅 빈 신부 대기실에서 거울만 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아버지는 제 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고 울으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예쁘다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겠죠. 신혼집에 온 날 밤 그 넓은 집 화장실에 숨어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남편이 들을까봐 수건을 입에 물었어요. 10년을 버텼는데 그날 밤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보름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미선아,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네, 어머님. 우리 집이 손이 귀한 집이야. 우진이 아버지가 3대 독자거든. 우진이도 외아들이고. 시아버지도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너희 부부가 어떻게 살든 난 상관 안 해. 네가 사돈총각 뒷바라지 하는 것도 신경 안 쓸게. 대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아들은 꼭 낳아야 해. 이 집안 대를 이을 아들. 알겠지? 네, 어머님. 미선아, 부담 갖지는 마. 그저 우리 소원이 그거란다. 4대째 이어온 가문이니까. 엄마 아빠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아이는 하늘이 주는 거잖아요. 하늘이 주는 것도 노력해야 주지. 미선아, 병원 다니면서 몸 관리 잘해. 내가 좋은 한의원도 소개해 줄게.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하셨어요. 보약도 지어 보내셨죠. 오늘 병원 갔니? 배란일 확인했어? 네, 어머님, 확인했어요. 좋아. 이번 달엔 꼭 소식 있길 바란다. 압박감이 숨통을 조였습니다. 결혼 반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날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정말? 정말이야? 와, 미선아, 고마워. 근데 만약 딸이면 어떡하지? 상관없어. 딸이면 딸이지. 건강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당연히 아들이겠지. 그래야 할 텐데. 5개월째 성별을 확인하러 갔어요. 의사가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이 신발은 파란색으로 준비하세요. 네? 파란... 아들이에요? 네, 건강하네요. 병원을 나오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안도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병원 다녀왔어요. 아들이래요. 정말? 정말이야? 아이고, 내 복덩이 며느리. 우진이가 4대 독자인데 5대까지 이어지는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제부터 절대 무리하면 안 돼. 내가 산후도우미도 최고로 구해놓을게. 우리 5대 종손 귀하게 낳아야지. 그날 밤 남편이 제 배를 쓰다듬었어요. 미선아, 부담스러웠지? 우리 엄마가 너무 그러셔서. 괜찮아. 이제 됐잖아. 4대 독자 집안의 5대 종손. 그게 뱃속 아이의 운명이었습니다.
아들 지훈이를 낳고 시어머니는 매일 찾아오셨습니다. 금반지며 금팔찌며 선물이 끊이지 않았어요. 5대 종손이라며 지훈이만 보면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죠. 우리 지훈이 할머니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네. 아이고, 내 강아지. 자네를 왜 닮아? 나를 닮았지. 첫돌이 다가오자 시어머니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명단이 빼곡했어요. 호텔 대연회장 예약했어. 400명은 와야 해. 네? 어머님, 너무 크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돌인데 가족끼리 조촐하게.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뭐? 조촐하게?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돌변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5대 종손 돌잔치를 조촐하게 하자고? 네가 감히? 너 친정 없다고 우리 집안 우습게 보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체면이 있지. 우리가 거지야?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미선이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요즘 간소하게 하는 게 추세라서 무슨 애 생일에 400명을 초대해. 손님들이 욕해요. 추세? 그래서 네 아들 돌잔치도 제대로 못 해주겠다고? 어머님, 저희가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부담? 하! 그거 얼마나 한다고? 시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됐다. 내가 돈 다 대주마. 우진아, 미선아, 너희는 돈 신경 쓰지 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돌잔치 당일 호텔 대연회장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거대한 병풍, 황금 돌잡이 세트, 한복 입은 국악인들. 이 정도는 해야지. 하객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대단하네. 5대 종손이라며? 종갓집 체면이 살았구만. 며느리가 아들 낳아서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웃어야 했어요. 몇 시간 동안 억지로 웃었습니다. 미선아,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친정 식구 하나 없는 성대한 잔치. 그 허전함이 가슴을 눌렀죠. 돌잔치가 끝나고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이 늦어졌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어?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일? 내가 모르는 일이 많다고? 그래. 그래도 야근하면 연락은 해줘. 걱정되잖아. 알았어. 대답은 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너 매달 100만 원씩 사돈총각한테 보내고 있다며? 어머님, 그건 내 아들 돈으로 네 동생 뒷바라지 하는 거야? 염치가 있어야지. 제 월급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결혼 전에 우진 씨도 좋다고. 네 월급? 그 돈이 다 네 돈이야? 누가 지훈이 봐주는데? 내 아들이 다 뒷바라지 하는데 무슨 네 돈이야? 당장 끊어. 이제 곧 변호사 된다며. 그럼 됐잖아. 어머님, 조금만 더 졸업할 때까지만. 뭐? 얘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너 우리 집이 호구로 보이니? 남의 집 자식 키워주는 자선단체야?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말이 맞아. 이제 그만 보내. 여보. 처남도 이제 성인이야. 알아서 하겠지. 그날부터 남편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죠. 이혼하자. 뭐라고?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하자고. 왜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어?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맨날 지 동생만 챙기고 우리 엄마 무시하고. 무시한 적 없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겉으로만 듣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우리 집안 무시했잖아. 아니야? 넌 처음부터 우리 집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 이제야 깨달았지만 지훈이 내가 키울 거야. 내 아들이고 5대 종손이니까 당연하지. 안 돼. 내 아들이야. 네 아들? 우리 집 종손이야. 넌 자격이 없어. 남편의 눈빛이 낯설었어요. 제가 알던 그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의 차가운 눈이었어요. 여보, 난 이해가 안 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이미 결정했어. 변호사 선임했고 곧 서류 나올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겨울밤 11시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박미선 씨 맞으십니까? 박민우 씨 보호자시죠?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 동생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어디 병원이에요? 땡땡 병원입니다. 수화기가 떨어졌습니다.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민우는 중환자실에 있었죠. 뇌출혈이 심합니다. 의식이 없어요. 지금 상태로는 살릴 수 있죠? 제발 살려주세요.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민우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민우야 눈 떠. 누나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병원에서 살았어요. 회사에 휴가를 냈죠. 미쳤어? 무급 휴가를 한 달이나? 민우 죽을 수도 있대. 내 동생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네가 붙어있으면 깨어나? 그건 의사가 하는 일이지.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현실을 봐. 그리고 지훈이는 애는 누가 키워? 일주일이 지나도 민우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뇌사 판정을 고려하셔야. 안 돼. 절대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으실 텐데. 하루 70만 원. 건강보험과 실비 적용 후 남은 본인 부담금이었어요. 한 달이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간병비까지 하면 더 늘어났죠. 적금을 깨고 예비 자금을 모두 썼습니다. 그래도 계속 모자랐어요. 병원 업무과에서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미납금이 1,500만 원 넘었습니다. 언제 입금 가능하신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신 나갔니? 식물인간한테 돈을 퍼붓고 있어?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돈 빌려주시면. 어이가 없네. 내가 왜? 네 동생 살리라고? 이미 죽은 애를? 죽지 않았어요. 민우는 살아있어요. 깨어날 가능성도 없는데? 의사가 포기하래잖아. 현실을 받아들여. 남편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서명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정신이 나갔잖아. 애 아빠로서 못 보겠어. 뭐 정신병원에 가야 할 사람이 애를 키운다고? 정신병원? 내가 미쳤다고? 그래, 미쳤어. 동생에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울면서 민우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야, 제발 깨어나. 누나도 이제 혼자 못 버텨. 네가 없으면. 심장박동 소리만 기계적으로 울렸죠. 3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은 텅 비었어요. 남편은 지훈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떠났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지훈아! 가까이 오지 마. 경찰 부를 거야. 정신 차려. 네가 엄마 자격이나 있냐? 이 미친 여자가? 혼자 남았습니다.
민우도 지훈이도 없는 빈 병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민우가 사고 난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죠. 우리 집 근처에서 사고를 당했다는데 왜 거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더는 버틸 힘이 없었죠. 결국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였어요. 정우진 씨 측에서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력, 양육 환경, 모든 면에서 유리하죠. 내 아들이에요. 내가 낳았어요. 그런데 박미선 씨,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시네요? 그건 동생 사고 후에 잠깐.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상태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판사가 볼까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조차 없었습니다. 국선 변호사를 신청했어요. 하지만 남편 쪽은 대형 로펌이었죠.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깔끔하게 포기해. 양육권 포기하면 위자료로 1억 줄게. 싫어요. 지훈이는 내 아들이에요. 정신 차려. 친정도 없고 너 직장도 잘렸다며. 이제 직업도 없고 정신병 기록까지 있는 네가 무슨 수로 키워? 게다가 동생은 식물인간이잖아. 평생 병원비 낼 거야? 지훈이 학비는? 그래도 내 아들. 네 아들? 우리 집 5대 총손이야. 너 같은 미친 여자한테 맡길 수 없어. 지훈이를 보러 시댁에 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막혔어요. 오지 말랬잖아. 지훈이한테 악영향이야, 네 자체가. 잠깐만 보게 해줘. 안 돼, 가. 너 자꾸 이러면 접근금지 신청할 거야? 지훈이가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지훈아! 시어머니가 지훈이를 안고 들어갔어요. 그 뒤로는 볼 수 없었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의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보호자님, 더 이상 호전 가능성이... 아니에요. 깨어날 거예요. 이거 봐요.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그건 무의식적 반사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정신과 약을 늘렸습니다. 하루에 5알씩 먹었어요. 그래도 잠은 오지 않았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양육권 심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모습은 오래전에 없었습니다. 얼굴은 뼈만 남았죠. 이런 모습으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민우 병실로 돌아왔어요. 심전도 그래프만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눈물도 말라버렸어요.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저도 죽은 것 같았죠. 제발 일어나. 제발.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병실 의자에서 잠깐 졸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 손을 잡는 느낌이 들었죠. 누나,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렸어요. 누나, 뭘...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우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민우야! 민우야, 정신 들어? 누나야! 누나...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의사들이 뛰어왔습니다. 기적이라고 했어요. 정말 놀랍네요. 스스로 깨어나다니.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주일 뒤 민우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누나, 미안해. 나 할 말이 있어. 천천히 해. 무리하지 마. 그날 누나 집에 갔었어. 변호사 시험 붙었거든. 축하하려고. 정말? 붙었어?
근데 그때 봤어. 민우가 숨을 고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매형이 어떤 여자랑 집 앞에서 같이 있었어. 뭐? 둘이 너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뒤돌아왔어. 누나가 충격 받을까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이야? 확실해? 확실해. 여자 얼굴도 봤어. 매형이랑 키스하고 있었어. 누나한테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다가 사고가 난 거야. 왜 그런 걸 혼자 고민했어? 누나가 행복해 보였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병실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남편의 외도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이혼 소송에서 제 동생의 말은 증거가 되지 못할 겁니다. 즉시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외도 증거요? 비용이 좀 들 텐데. 얼마든지요. 남편의 모든 걸 조사해 주세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확실한 증거 잡아드릴게요. 한 달 뒤 흥신소 소장이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말 여자가 있네요. 한지은, 33살. 남편분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어요. 한지은, 이거 확실하죠? 네, 증거 사진 확실합니다. 호텔, 레스토랑. 사진들이 쏟아졌어요. 호텔 로비, 레스토랑, 주차장. 호텔 출입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도 있고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확실히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남편 측 변호사도 당황했죠. 이건, 잠시 의뢰인과 상의를... 시어머니가 다음 날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다급했어요. 미선아, 잠깐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10억 줄게. 합의 이혼하고 양육권만 포기해. 싫어요. 10억이야. 너랑 동생 평생 먹고 살 돈이야.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훈이는 내 아들이에요. 인연이 진짜?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야. 하지만 이미 판세는 기울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입증되었으니까요. 이혼 소송이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미선 씨 맞으십니까? 박민우 씨 뺑소니 사건 담당 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배달원이 연락을 해왔어요. 정말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영상 자료 확인하셔야 해서요.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범인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형사가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배달원 바디캠의 사고 장면이 찍혔습니다. 한번 보시죠. 모니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이 나타났어요.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장면이었죠. 여기 보세요. 10초 후부터입니다. 화면 속에서 민우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 제 동생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민우를 들이받았죠. 민우의 몸이 공중에서 튕겨 올랐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가 쓰러지는 장면을 다시 봐야 했어요. 번호판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영상 분석팀에서 정밀 분석 중이고요. 얼마나 걸려요? 이틀 정도면 결과 나올 겁니다. 이틀은 길었습니다. 법원 출석 날짜도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우 병실과 법원, 경찰서를 오가는 날들이었죠. 형사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박미선 씨,
번호판 확인됐습니다. 차량 소유주 신원도 파악됐고요. 누구예요? 한지은, 33살 여성입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한지은이요? 네,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제 남편의 외도 상대자예요. 이혼 소송 증거로 제출한 사람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형사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네, 확실해요. 이거 단순 뺑소니가 아닐 수 있겠는데요. 민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매형이랑 여자를 봤다고 했던 그 말이요. 민우가 사고 나기 직전에 그 여자를 목격했어요. 제 남편이랑 같이 있는 거를요. 그렇다면 이건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목격자를 제거하려 한 고의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살인 미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밀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한지은 긴급 체포하고 남편분도 참고인으로 조사해야겠습니다.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틀 뒤 한지은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미선 씨,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십니까?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형사가 두꺼운 파일을 펼쳤어요. 사고는 의도적이었습니다. 계획적 범행이에요.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한지은과 함께 우리 집 근처에 있었대요. 민우가 두 사람을 목격했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죠. 남편이 그걸 눈치챘답니다. 형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즉시 한지은의 차를 몰고 민우를 뒤쫓았다고요. 블랙박스를 복원한 결과 남편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대요. 브레이크 흔적도 없었답니다.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이 있었죠. 그럼 제 남편이 직접... 네, 정우진 씨가 직접 운전하고 충격을 가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직접 민우를 쳤다니요. 초기 조사에서 한지은이 모든 혐의를 뒤집어 썼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대요.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답니다.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나중에 결혼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요. 그런데 며칠 전 남편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남편이 한지은에게 연락해서 말했대요. 자기 대신 희생하라고요. 한지은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답니다. 자기만 버려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경찰에 모든 걸 자백했대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지은 진술에 의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박미선 씨 결혼 전부터 시작됐답니다. 네? 결혼 전부터요? 남편과 한지은은 이미 결혼 전부터 연인 관계였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요. 한지은은 선천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자궁 기형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대요. 남편 집안은 4대 독자 집안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하는 집안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한지은에게 제안했답니다. 먼저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뒤 이혼하고 한지은과 재결합하자고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네,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습니다. 결혼도 임신도 전부요. 저는 그저 아이를 낳아주는 도구였던 겁니다.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허무함이었죠. 돌잔치가 끝나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시점도 계획된 거였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첫 돌이 지나면 이혼하기로 한지은과 약속했거든요. 민우의 사고도 그 계획에 방해가 됐으니까요. 민우가 두 사람의 관계를 목격했고 제게 알릴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살인 미수입니다. 정호진 씨는 살인 미수, 뺑소니, 증거인멸 등 여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지은도 살인미수 방조, 위증 등으로 구속됐답니다. 다만 자수하고 자백했기 때문에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 모든 진술과 증거는 이혼 소송에도 제출될 겁니다. 양육권 다툼에서 확실히 유리해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죠.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사랑도 결혼도 가정도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남편은 살인미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남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죠. 창백하고 초라한 얼굴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했어요.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양육권도 당연히 제게 왔죠. 남편의 외도와 범죄 행위가 모두 입증되었으니까요. 한지은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했죠. 판결이 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죠. 문 열어! 당장 문 열어! 내 손자 내놔!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 나쁜 년아! 우리 집안 망쳐놓고 내 아들 감옥에 보내놓고 이제 손자까지 빼앗아? 양심도 없어? 양심이요? 그래, 양심!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당장 지훈이 내놔. 어머님. 뭐? 어머님? 지금 그 소리가 나와? 이 철면피 같은 년아.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따귀를 올려 붙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죠. 아들 교육 똑바로 시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네요. 시어머니는 뺨을 쥐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가세요. 너! 가세요. 시어머니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이 초라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날 밤 지훈이를 안고 오래 울었습니다. 민우는 서서히 회복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2년이 걸렸죠. 동생은 현재 로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위한 변호를 주로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꿈을 이룬 겁니다. 저와 동생이 살아가는 앞으로도 힘든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요. 저는 철이 들고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곁에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살아갈 이유로는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